4주 동안 하락하다가 5주차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호가 제가 봤을 땐 2개나 나와줬는데 이게 단기로 끝날 이슈인지 좀 그래도 연초에 기분 좋게 랠리 이어갈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S&P 500 지수입니다. 3년간의 흐름을 보여준 주간 단위 차트인데요. 1년 내내 하락이지 무슨 4주 하락이냐 하실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작년 12월부터 4주 연속 하락하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4주 하락세를 끊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10월 저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까지 갔다가 현재 여기서 횡보, 요즘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 많죠. 영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19%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기 반등세라도 좀 이어갈지 또 힘없이 내려갈지 뭐 그런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6% 넘게 빠지면서 한 주 만에요.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을 했고, 테슬라 물론 주 후반부에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빠진 게 많아서 이번 주에만 또 7%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크게 움직인 성장주가 마소와 테슬라고요. 전반적으로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3대 지수 그리고 반도체나 채권 모두 반등을 해준 전반적으로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주 후반부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별표 쳐놨던 12월 고용보고서와 또 서비스업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 가지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고서, 전 이거 발표되면서 급락하겠다 막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걱정이 됐던 지표예요. 왜냐면 너무 지표가 강하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실업률이 높아져야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고 임금도 좀 둔화되고 너무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완화된다. 그래서 다들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더 낮아졌습니다. 50년 최저치예요. 완전 오브 완전 고용인데요. 지난달 3.7에서 3.5로 그러니까 실업자가 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증시도 살짝 놀라가지고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장기 실업률 차트 보시면요, 3.5 수준이면 뭐 역사적으로 3.5였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70년 80년 차트를 펼쳐놓고 보더라도요, 연준은 올해 내년 목표가 4.6 이렇게까지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야 긴축을 멈추고 고금리를 중단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더 내려갔으니까 저 처음에 좀 실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백악관이 숟가락을 얹을 정도였습니다. 요 고용보고서 나오자마자 백악관이 바로 성명서까지 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봐라,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덕분에 실업률이 3.5까지 내려갔다. 이거 50년 최저치다. 얼마나 우리 미국 경제가 튼튼하냐 한번 봐라. 이 정도로 경기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고용을 둔화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찜찜하게 보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좀 몇 가지 좋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일자리 수가 월 22만 개 추가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자리 수가 매월 발표되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어찌 됐든 간에 연준의 의도대로 고용시장이 점점점 둔화되고 있는 방향은 맞다. 일단 1번 그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원하는 수준의 고용 둔화까지 내려오려면 이 숫자가 22만 개가 아니고 10만 개,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10만 개에서 7만 개까지 내려와야 고용이 둔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 멀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그래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데 좀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이 포인트는 요겁니다.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고용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연준이 걱정했던 건 지금 안 꺾이고 있는 서비스 인플레의 주 원인인 임금이잖아요. 지금 고용을 잡겠다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이걸 꺾겠다라는 건데, 이번 주에 나온 이 고용 보고서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요거를 1차적으로 증시에서 좀 좋게 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5%는 넘겠지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월가나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4.6으로 나와서 확실히 방향이 이렇게 둔화되는, 임금만 꺾이면 인플레도 더 잡히는 게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 인플레 주요 원인인 임금 상승률을 잡아준다면, 이렇게 잡힌다면 긴축 속도도 꺾일 수 있으니까, 고금리 이렇게 안 올려도 되니까, 그리고 빨리 금리를 좀 더 인하해 줄 수 있으니까 시장은 여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둔화가 되는지 봐야겠죠. 거기다가 한 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게 참 웃긴 게, 지난달에 발표했던 숫자까지도 살짝 수정을 합니다.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난달,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발표됐던 임금 상승률 숫자도 더 낮게 수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호재가 뜬 겁니다. 지난달에는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다고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쇼크가 왔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날 증시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이번 달 숫자도 낮은데 지난달에 발표된 숫자도 낮게 수정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난달에 걱정했던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다시 오르네, 큰일 났다, 이거 고용 문제다 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까
지표가 수정되면서 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네. 보시죠. 그래프의 방향이 완전 다르죠. 걱정할 게 아니었네. 임금 상승률 꺾이는 거 확인됐네. 이러면 긴축 속도 늦추는 거 맞겠네. 이러니까 증시가 조금 더 그 핑계를 삼아서 주 막판에 금요일날 환호하면서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 재료일 수도 있지만 일단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걱정거리가 좀 줄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지표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2연타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이 생각보다 둔화됐다. 요게 하나 호재로 작용됐고 두 번째는 서비스업 지표. 이번에 중요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가 차지한다. 즉 서비스업이 차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다. 미국은.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업이 잡혀야 고용시장, 인플레가 잡힌다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요게 여태까지는 숫자가 맨날 50위, 즉 숫자가 50보다 높게 있다는 거는 강력한 확장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둔화가 아닌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56.5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보고 야 서비스가 걱정이다. 지금 제조업은 경기가 잡히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한국에서도 제조업,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위축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야 서비스가 안 잡힌다. 대표적으로 호텔, 여행, 뭐 항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여행 수요 또 폭발하고 있으니까 요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팍 폭락을 한 겁니다. 기대 이상으로. 30개월 만에 위축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3년 가까이 확장됐던 게 드디어 서비스업도 위축으로 들어왔다는 게 또 하나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연준도 핑계댈 게 많이 없다. 긴축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지 않냐. 뭐하러 더 올리냐. 이제 점점 서비스업도 내려오는데 연준의 정책이 효과가 먹히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서비스업 지수 여기 보시면 49.6이죠. 이 49.6이 요 그래프 장기로 한번 펼쳐보면 이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50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연준이 항복을 항상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과거에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2000년대 보이시죠? 그리고 2008년에도 이렇게 서비스업이 박살나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코로나 때야 일시적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금리가 여기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미국 서비스 지수 숫자가 가파르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곧 있으면 연준이 항복한다. 최소한 긴축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또다시 기대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또 설레발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 시장의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연준이 마지막까지 핑계를 삼았던 서비스업마저도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무너진다까지 표현하면 좀 과도한데 그래도 상당히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고용보고서와 서비스업 두 개가 지표가 모두 다 연준이 원하는 대로 둔화 쪽으로 방향이 나오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제 연준도 선택지 열어두고 고민 중이다라는 기사를 이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장 2월 1일 날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번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5%를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 참고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왜 환호하냐면 올라봤자 고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4.5인데 이제 0.25냐 0.5냐 요 정도밖에 안 남았고 많이 올려봐야 5.25 이러니까 이제 뭐 상반기 이제 6개월 내외로 끝장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 불확실성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금리 결정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두 가지 호재 덕분에 금리가 5% 못 넘을 거다에 다시 또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쯤에는 금리 좀 내리지 않겠냐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연준도 베이비 스텝 할지 빅 스텝 할지 혹은 금리 5% 미만으로 할지 이상 올릴지 상당히 갈등하고 있다. 이 지표 보고 나서 여태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것도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둔화에 진입하고 있는 어떤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는 제조업 지수는 연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비스업 지수는 49에 진입했는데 제조업 지수는 이미 지난달부터 진입을 해서 경기는 코로나 이후 최악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49, 48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 지수보다 더 선행하는 제조업 지표 중에 가장 경기 선행성을 더 띠는 신규 주문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야 이거 경기가 좋냐 안 좋냐 딱 보이잖아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이거 주문이 요즘 뚜껑 켰는데 그럼 경기가 안 좋은 거고. 근데 쉽게 말해서 이번 주에 발표된 신규 주문 지표 요게 폭락을 했습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제조업은 더 심하게 폭락을 하는 거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게 45.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과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라는 숫자가 45 밑으로 내려가면 리세션이
거의 90% 이상 확률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이 제조업 경기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이제 위축인데 제조업은 침체가 코앞인, 침체에 임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숫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침체가 안 왔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967년, 95년, 2019년 정도로 연준이 이걸 알고 미리 금리 인하했을 때, 그러니까 연준이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야 경기 너무 안 좋아지니까 금리 살짝만 낮췄다 가자, 쉬었다 가자라고 하는 예방적 금리 인하 때나 리세션이 안 왔고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피해갔고, 반대로 말하면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때에는 리세션이 다 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45가 기준선인데 지금 45점이죠. 이 속도면 다음 달에 발표되는 지표는 45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박살, 정말 과장된 표현을 보태서 제조업 경기가 무너졌다라고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물가 잡겠다고 하는 연준조차도 항복할 수밖에 없냐라는 계속 그런 신호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월가나 증시에서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연준 내 초강경 매파가 있습니다. 경기가 박살나든 말든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밀어붙였던 제임스 블러드, 요 얼굴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약간 항복하는 듯한 입장을 바꾼 성명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보고서가 너무 좋아서 잠깐 요약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금리 고점에 거의 다 온 것 같다. 정확히 말하면 한 5%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근접했으니까 그 정도 온 것 같다라면서 약간 이제 꼬리를 내리는 듯한, 좀 항복을 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근거로 디스인플레이션, 쉽게 말해서 물가가 잡히는 해가 된다. 우리 연준이 잘해가지고 인플레 잡힐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보고서가 되게 좋은 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이것도 올려놓을 텐데요. 연준이 어떤 지표를 보고 있는지도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블러드가 올려준 PPT예요.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잘 잡히고 있다. 2%가 연준의 타겟인데 물가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 게 명확하다. 2023년이면 다 잡힐 것 같다 라고까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에 선행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심리도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다 2%대로 수렴하고 있다. 얼마 안 걸릴 것 같다. 우리가 기대 심리를 잘 꺾어놓은 것 같다. 요즘 확실히 자산시장이 차분해졌잖아요.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뭐 코인부터 해서 전 세계 자산이 들썩썩했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확실히 잡힌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그 논란의 장표입니다. 제임스 블러드가 몇 달 전인가요? 금리 7%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기사가 도배됐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제임스 블러드가 공개한 장표인데 5%에서 7% 사이의 금리가 제약적인,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금리다, 적정 금리다, 이렇게 발표한 자료인데 막 뉴스나 언론에서는 금리 7% 간다 이러면서 가장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은 겁니다. 근데 요걸 다시 갖고 오면서 자 봐라, 이제 내가 제시했던 5에서 7 사이에 올해 들어온다. 왜냐면 연준의 올해 목표 금리가 5에서 5.2니까 다 왔다는 거죠. 지금은 4.5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다 왔어요. 오다 보니까 다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강경파라고 말했던 블러드의 말대로 지금 다 왔어요. 벌써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5까지 올리냐 막 이런 소리 했었는데, 사실 작년만 해도 작년 금리 막 1% 2%일 때 저도 그런 소리 했었는데 지금 다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러드가 거봐 내 말 맞지 않냐, 다 왔다. 그러니까 7은 아니고 5 초반이 연준의 점도표도 찍혀있듯이, 목표치가 찍혀있듯이 올해 차근차근 올리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목표 금리에 도달하므로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2 미국의 유동성, 정확히는 통화량 공급이죠. 통화량 공급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줄이는 덕분에 지금 연준이 그동안 푼 돈, 이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푼 돈 있잖아요. 이걸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잡히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잡힐 것 같다. 그래서 2023년은 인플레가 잡힐 수 있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게 그렇게 막 100% 믿을 수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블러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근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다가 금융 상황도,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서 어떤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러는데 금융 스트레스 지수도 너무 안정적이다. 한 두세 달 전에 달러 막 급등할 때 영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각종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 싹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스트레스 지수도 싹 내려가면서 금융시장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연준이 갑자기 항복해야 될 이유도 없으므로 인플레 잡히면서 고금리 유지하다가 경기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고 소프트 랜딩, 연착륙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의도한 건지 의도치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블라드조차도 인플레가 잡힌다에 또 한 표를 갑자기 걸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못 잡는다까지 얘기했었는데 약간 항복한 느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반대 의견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다, 택도 없다, 또 설레발이다.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보셨지만 물가도 이제 내려오고 있고 임금도 여전히 높고 일자리도 여전히 과열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지금 이 악물고 기업들이 임금 올려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기사를 냅니다. 특집 기사를 내는데 지금 이직하는 걸 막으려고 임금을 20년 최고치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국은 너무 과열이다. 7%대네요. 임금 올려주는 게. 거기다가 새해가 됐는데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 27개 정도 주에서 최저임금을 역대급으로 올렸대요. 인플레 반영해야 되니까. 근데도 구인 난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으려면은 저 일 안 합니다라는 노동자분들이 많으시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10불에서 15불을 올려줘봤자 에이 15불 주면 전 안 합니다. 20불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최저임금 올려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여전히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에이 무슨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아직도 일자리는 많고 일한다는 사람은 적은데 어떻게 임금 둔화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또 많이 반박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조금 이것만 가지고 섣불리 환호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시는 항상 또 먼저 앞서가서 기대하고 또 설레발했다가 약간 김칫국도 마시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인 이직 보고서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일자리는 1000만 개거든요. 사람 필요합니다는 1000만 개인데 일할 사람은 60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400만입니다. 일할 사람이 400만 명이 더 투입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팍 나빠져가지고 구인 공고가 팍 줄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미국 가서 일한다고 손들면 저한테 오라는 직장이 2개는 있다는 거니까 1.7개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건데 요거만 봤을 땐 조금 이르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심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 노조가 없었어요. 절대 인정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소조차도 47년 만에 노조를 처음으로 미국 내입니다. 미국 내에 처음으로 노조 설립을 인정해 줬는데 저 이거 보면서 진짜 근로자들의 힘도 세졌고 어떤 임금 상승의 압박도 진짜 심하구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세고 만약에 기업이 절대 갑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노조 설립을 요구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만큼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증거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보면서. 근데 물론 요건 좀 다른 케이스라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거든요. 요게 심사가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연방위원회에서 FTC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검토를 계속하면서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소가 눈치 보면서 자회사 노조 설립을 인정해줬다.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마소가 좀 승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속내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여전히 증시 추세 상승, 대세 상승을 좀 보려면 돌아오는 주에 또 물가 상승 발표되는 거 봐야겠죠. 그래서 캘린더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날 물가 상승률 발표됩니다. 와 근데 여러분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쭉쭉 빠집니다. 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7.1이었거든요. 이것도 물론 높다고 하실 수 있지만 9에서 쭉쭉 내려서 7.1 가더니 돌아오는 주에 발표될 숫자가 6.5까지 내려옵니다. 와 예상치 6이거든요. 각도가 좀 가파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에너지도 빠지고 요즘 자동차 가격, 뭐 중고차 이런 것들 상품 가격 빠지면서 이쪽으로 많이 이제 물가가 둔화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예상치대로 나오면 증시도 많이 좋게 볼 것 같고 확실히 그에 비해서 근원 물가 요거 아까 말한 서비스 지금 제일 연준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조금 천천히 내려오긴 하는데 요것도 1월 12일 목요일 날 쭉쭉 빠져주면 증시가 대호재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1월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주요한 기업만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이어리에 정리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보유한 기업이나 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표시를 꼭 해놓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목요일 날 TSMC 전 세계 1등 반도체 생산 기업이죠. 거기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야 요즘 반도체 주문이 어떤지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TSMC 잘 나오면 전반적으로 그날 반도체 증시 다 좋을 수도 있겠죠.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항공주 여기 대표주만 써놨지만 델타, 아메리칸 다 발표하고요. 금융주, JP모건부터 웰스파고 이런 것들 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대장주들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이 경기 침체 앞두고 대손충당금이라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위기를 대비해서 쌓아놓는 돈을 말하는데 얼마나 많이 쌓았냐에 따라서 또 실적이 갈릴 수 있고 항공주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요즘 여행 폭발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좀 꿈틀꿈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공주들이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 가이던스 전망치가 좋은지 요거를 금요일 정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스타트고요. 슈퍼위크 아마 구독자분들이 관심 많으신 건 여기입니다. 지금 가장 관심 많으신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마소 이런 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책에 넣어놨지만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이렇게 실적 시즌이 이어집니다. 매 분기마다 이때 증시가 방향성을 또 정하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네, 안 나왔네, 뭐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변동성이 또 커지는 시기니까 관심 갖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요 기업들은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도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요게 S&P 500의 최근 5년 연간 수익률인데요. 2022년 작년에 S&P 500이 마이너스 19% 정도 빠졌는데요. 마이너스 19% 빠진 걸 좀 뜯어보면 이렇게 두 개 나뉩니다. 이익과 프리미엄으로 나뉘는데 작년에 빠진 거의 대부분은 프리미엄, 즉 유동성, 고금리로 인해서 빠진 게 거의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이익은 플러스가 유지됐었는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기업들이 실적이 선방했어요. 근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익이 버텨주느냐, 그래서 계속 월가에서도 이익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실적이 바닥을 치냐, 얼마나 내려가느냐를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게 참 자료가 좋아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데 2019년 같은 날에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잖아요, 상승에.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은 제자리인데 유동성 프리미엄이 풀려서, 그러니까 뭔가 심리가 살아나가지고 혹은 연준이 부양책을 펼쳐서 프리미엄이 붙을 때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2020년에도 기업 이익은 마이너스가 났는데 프리미엄이 붙어서 올랐죠.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기업 이익은 박살이 났는데 연준이 유동성을 풀고 전 세계 금리를 낮추면서 프리미엄 빨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회복을 했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익은 빠지는데 연준이 살려주면 플러스고 이익이 빠지는데 연준이 고금리하면 더 빠지고 이런 움직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써놨지만 얼마나 실적 방어를 잘하느냐, 혹은 연준이 얼마나 프리미엄 유동성 회복을 도와주느냐, 요게 올해는 진짜 예상하기 정말 어려운 두 가지가 다 악재가 될 수도 있는 혼돈의 장세일 것 같아서 의견 나누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구독자분들 생각도 뭐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참 혼란스러운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됐었는데, 그죠?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주 움직였던 마소랑 테슬라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저 주주입니다만은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영향 받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시총 1등 애플, 2등 마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쭉쭉쭉 무너지다가 테슬라 지금 박살나고 있고, 물론 회복은 좀 했지만 회복했다고 보긴 좀 그렇잖아요. 고점에서 아직도 60% 70%니까 이번 주는 또 마소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좀 좁혀오는 것 같아요. 이 그림처럼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애플 마소는 끄떡 없어 라고 하다가도 테슬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버티던 주식이었는데 무너지다시피 했잖아요. 시총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점에서 결국은 30%까지 다시 이번 주에 내려갔습니다. 핑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버는 게 딱 3개입니다. 클라우드, 사무실 소프트웨어, 오피스, 그리고 하드웨어, PC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 안 좋잖아요. 딱 보셔도 경기 침체가 오면 클라우드도 당연히 둔화되고 오피스, 사무실 줄이면 오피스 구독도 줄어들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오피스, PC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3박자 중에 이거 2개 안 좋았는데 이제 클라우드까지도 힘들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내리고 목표 투자 등급을 낮춘다라는 그런 핑계 이슈로 이번 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 상승 추세선인 200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선은 침체가 오면 깨지고 침체가 안 오면 웬만하면 반등했던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저항선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마소가 최근 뭐 10년 동안 이 선을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지금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냐 아니냐를 두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최후의 저항 군단과 또 밀어붙이려는 군단이 사이에 껴가지고 왔다리 갔다 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마치 세력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관망세, 그러니까 박스권입니다. 정말 추가 쇼크만 없다면 1월 실적 발표 때 쇼크만 없으면 웬만하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 못해서 30% 빠졌고 하면은 이미 2020년 가격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질 대로 빠진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마소는 조금 좋아하는 주식이어가지고 편향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미래 산업을 다 들고 있는 주식이어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는 이렇게 보시면 무너졌죠. 약간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여기 파란 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번 주에 또 그렇고 새해 연말 투매가 나왔죠. 개인들 손절매. 핑계는 이번 주에 이런 기사 또 나온 거예요. 계속 자동차 안 팔린다 그랬는데 세상에 새해가 되자마자 중국에서 가격을 또 낮춘다고 발표한 거예요. 제가 매주 지금 테슬라 자동차 안 팔린다, 가격 인하한다 얘기를 매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매주 기사가 하나씩 나와요. 지난번엔 미국이었는데요. 이번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3개월 만에 또 가격 인하. 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랑 중국에서 파는 자동차랑 40% 넘게 차이가 난대요. 할인 때리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안 팔리면 이렇게 인하를 무슨 3달마다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좀 빠지다가 주 막판에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것도 1월 25일 날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실적인데 침체가 얼마나 깊으냐, 고금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결국은 성장주의 단기 흐름을 결정하겠죠. 저는 좋아하는 주식인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막 단타족들만 몰려들고 있는 장세입니다. 지금 흐름이 좀 무너져가지고 보시면 장기 투자하던 개미들도 다 지금 손절매치고 털렸어요. 연초에 테슬라 거래량이요, 나머지 모든 주식들 합친 것만큼 컸답니다. 거래량이 많았던 거는 손바뀜, 그러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막 팔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뭐 사고 팔고 막 이랬던 게 엄청난 거래량이 연초부터 터졌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분석해보면 미국 개미들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털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날도 10% 7% 폭락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물량을 많이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기 반등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1월 25일 실적하고 그 다음에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그리고 고금리 여부에 따라서 조금 얼마나 빨리 반등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바닥을 맞추는 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거의 뭐 단타꾼들 다 몰려드는 트레이더들의 장이 돼버려가지고 맞죠? 막 장중에도 변동성 제일 큰 주식이어가지고 약간 놀이터가 돼버린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당분간은 방향성이 애매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성장주는 지금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경기 또 좋다 그러니까 미국 다우지수는 끄떡없습니다. 파란 선 경기선을 넘어서 위에서 안착해서 올라갈 준비를 또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단기 랠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고금리에도 크게 영향 안 받는 경기주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또 여기 중국 경기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우지수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여기 보시면 빨강과 파랑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없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진짜 지금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침체가 올지 말지 모르니까 실적이 얼마나 나쁠지 모르니까 어느 쪽으로 가지 못하고 위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박스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타이밍 재려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정도 빠지고 여기 파란 선 정도 위에서 놀고 있으면 점점 가격은 좀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래도 S&P 500이 20% 30% 이렇게 빠지는 구간, 요 구간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좀 장기 계좌는 모아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어떻고 침체 어떻고 이거 다 못 맞추잖아요. 저는 못 맞추겠어서 그래서 모아가는 계좌로는 이 정도 빠지면 모아간다 생각하고 또 시장 지수니까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부담 없어지는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의견 좀 말씀드려봤고 참고하셔서 물론 리스크 관리는 또 하면서 투자를 같이 잘 오랫동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주 월간 캘린더 주요 일정들 정리해서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보고 넘어가면 또 잊어먹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꼭 시간을 내서 다이어리나 캘린더에 적어놓는 편인데 그러면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만든 실물 스테디 다이어리 새해 맞아서 10% 할인하고 있으니까 여기 아래 주소 방문하셔서 실물 다이어리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